약함의 사전적 의미는 강함에 반대되는 의미로 힘, 재산, 권력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약자는 약육강식의 생존 현장에서 늘 강자에게 희생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강자와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온 것이다. 약자라고 해서 항상 약한 것이 아니고 강자라고 모든 경우에 강한 것이 아니다. 자연 생태계나 인간 세상을 살펴보면 약함이 항상 불리한 것이 아니며 부끄러워할 일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여러분은 강자인가요? 아니면 약자인가요? 아마도 상황에 따라 강자가 될 수도 혹은 약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양 당연시되며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자는 항상 지기만 하고 피해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약함 너머란 책입니다. 약육강식, 강자존이 상식인 세상. 그렇다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환호합니다. 왜 이런 기적이 특정한 개인, 조직, 국가에서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자를 반드시 이기는 약자의 전략과 다양한 약자들의 승리 비결을 서술한 이 책에는 개인, 조직 및 국가가 강자를 이긴 사례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승리 방정식 V는 위미스를 제시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어려운 분석이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이해하기 편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이 되기까지 정책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전략기획 업무를 경험했으며 역사, 국제관계 및 정치학을 전공했고 청와대, 국방부 및 합참에서 정책과 전략을 기획하고 시행했습니다. 또한 육군대학교 전쟁사 교관으로서 역사 속에서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맞아 싸워 이겼는지를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이러한 다년간의 경험과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바로 이 한 권의 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전략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약함 너머 반드시 이기는 약자의 전략. 스티브 잡스, 다르게 생각하라. 여기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적응자였고 반항하였으며 문제하였습니다. 그들은 네모난 구멍에 맞지 않는 둥근 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는 광고 카피이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애플의 CEO로 복귀한 후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첫 번째로 만든 애플의 다르게 생각하라 란 헤드라인 카피로 9월 28일 첫 방송된 이래 금세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킹, 존 레논, 무하마드 알리, 밥 딜런 등 관습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흑백 화면으로 보여주며 영화배우 리처드 드레이퍼스의 내레이션으로 들려준다. 이 광고는 수많은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에 열광할까? 약자라고 생각하는 고객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숨겨진 천재성을 알아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아로 여기는 자신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광고의 완성본을 처음 보았을 때 잡스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잡스가 깊이 감동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광고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미치광이를 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재를 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은 잡스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기업 CEO로서 약자의 관점에서 게릴라 전법을 가장 잘 구사한 인물이 스티브 잡스다.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은 물론 삶을 대하는 태도나 비즈니스 면에서도 그는 철저한 게릴라였다. 특히 그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애플을 약자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말한 해군이 되기보다는 해적이 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게릴라 정신이야말로 애플 기업 문화의 원천이다. 도발과 기습, 변칙 공격 같은 게릴라 전법은 곧 약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병력과 무기 모두 수적 열세인 약자가 전공법으로 강자와 정면으로 맞서봤자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잡스는 약자 마케팅으로 당시 업계 1위인 IBM과 싸운다. 광고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패러디한다. IBM을 모든 것을 통제하는 빅브라더로 애플을 IBM의 시장 독재에서 소비자를 구해주는 전사로 묘사한다. 그는 일부 엘리트 사용자가 독점하고 있는 컴퓨터의 세상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해방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작고 싸고 쓰기 쉬운 컴퓨터를 개발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기존 질서에 맞서 싸우는 반항아가 되라고 끊임없이 주문한다. 위에서 언급한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광고 카피는 이러한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잡스는 실제 삶 속에서도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엘리트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난한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고교 시절 마약에 빠진 적도 있고 대학도 중퇴했다. 또 친구들의 기숙사를 전전하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든 캘리그라피 강의를 열성적으로 청강했고 동양의 선불교에도 심취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경력 쌓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의 이런 약자의 삶이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다. 크게 잃을 것 없는 환경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도 길러주었다. 1979년 12월 어느 날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 연구단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제록스에서는 잡스에게 야심차게 개발한 알토라는 새로운 PC를 보여주었다.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하던 기존의 컴퓨터 작동법 대신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컴퓨터가 작동하는 혁신적인 컴퓨터였다. 자판으로 입력하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발명품을 보고 잡스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제록스 연구원들은 마우스 하나가 $300나 된다는 이유로 실용화를 고민하지 않았다. 수년 후 잡스는 마우스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스탠퍼드 연구센터로부터 고작 $40,000의 특허권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곧 저가의 마우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돈 $15짜리로.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스크린 작업을 하고 저가의 마우스를 기반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컴퓨터가 바로 매킨토시이다. 이 컴퓨터는 사람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났다. 마우스는 지식혁명을 선도하게 되었고 드디어 하이퍼텍스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당시의 제록스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필요하다면 거의 무한대의 자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 천재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이 좋은 아이디어를 상용화하지 못했을까? 혁신으로 거대해진 제록스의 조직 환경이 오히려 관료화되고 경직되어 마우스를 상용화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이다. 반면에 잡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하지 못한 약자였으나 강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그것을 조금 더 낫게 만들었다. 매킨토시뿐만 아니라 아이팟도 최초의 mp3가 아니었고 스마트폰도 최초는 아니었다. 그러나 잡스는 스마트폰과 mp3를 따로 휴대해야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문제를 발견하고 고객에게 불편함을 해결하여 자유롭게 하는 데 집중했다.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여 합이 아닌 승수 효과를 보이므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는 대부분 소비자는 최고 사양의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뿐이다. 잡스는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누구나 조작이 쉬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 애플은 최고의 컴퓨터나 핸드폰을 만들 수는 없어도 다른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을 감동시켰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열정적인 애플 브랜드 매니아들이 생긴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이 잡스로 하여금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게 했을까? 그 비밀은 2005년 6월 10일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던 이야기를 하며 밝혔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제가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최고의 일로 밝혀졌습니다.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공의 부담감은 다시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것은 아직 알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 중 하나로 접어들게 해줬습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애플도 잡스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하지만 여전히 이를 사랑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승화시켰다. 잡스는 해고라는 아픔의 시간을 통해 성공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부하 직원들의 건의에 귀 기울이고 소명하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가 원래 가졌던 천재성에 성숙된 리더십을 더한 셈이다. 한샘 사례. 한국에서도 다르게 생각하여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2014년 전 세계 27개국 31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 이케아의 한국 진출 소식에 국내 가구업계는 바짝 긴장했다. 이케아 쇼핑몰이 국내에 문을 열자 가구업계 주가는 급락했고 크고 작은 가구상들이 도산했다. 이케아와 싸운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형국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케아의 국내 진출로 한샘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2014년도에 전례 없는 600% 성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한샘이 이케아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짜서 철저하게 대비했기 때문이다. 한샘은 이케아와 차별되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벤치마킹을 통해 보완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가구를 판매하는 이케아와 차별화하여 직원이 가구를 직접 배달해주고 조립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매장에서만 물건을 파는 이케아와 달리 한샘은 직영 매장, 대리점,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강자와 차별화하는 노력은 신의 한 수였다. 강자에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강자의 약점을 분석하고 나의 강점을 차별화하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지피지기 전략의 시작.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움마저 위태롭다. 손자병법의 모공편 마지막에 나오는 손자병법의 대표적인 명구이다. 많은 사람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다. 단지 적과 나를 안다고 해서 백전백승하는 것은 아니다. 승리에는 훨씬 많은 요소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적과 나를 안다면 최소한 위태로움에 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손자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했다. 손자의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보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준다. 이것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데 그리고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반 여건이 열악한 약자는 늘 심각한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중요한 결심을 하는 지휘관은 늘 제한된 정보 가운데서 결심을 강요받는다. 그 결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만약 실시간에 적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결코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전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똑같이 적용된다. 오늘날 기업 사이에 특허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판매하려고 하다가 기존 제품에 특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이런 특허 분쟁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이 지피하는 것이다. 즉, 경쟁사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먼저 제품이나 영업과 관련해 연관된 경쟁사의 특허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특허 조사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이므로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첫째, 대상 특허를 압축하고 심사포대를 분석한다. 제품 및 영업별로 선별된 특허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이때 쟁점이 되는 특허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특허 출원 경과가 모두 기록된 심사포대를 입수해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특허 출원 시 심사관의 거절 이유,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 심사관이 거절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한다. 연구 개발 추진 시 선행기술 조사는 사전에 분쟁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생산 단계 이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의 특허권에 저촉될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라이센스 교섭 등을 통해 기존 특허권자의 특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의 사회생활에서도 지피지기는 중요하다. 상대방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배경이나 호불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상관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와 같이 느끼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월한 말재주가 없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설득과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라포르라는 말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신뢰 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흔히 마음이 통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거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 마크와 리드의 동료애, 과거와 미래, 가슴과 머리,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 그리고 나와 리드는 완벽한 단짝이었다. 마크 랜돌프는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리드는 몇 번의 M&A를 성공하여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학적 두뇌를 가진 냉철한 사람이었다. 한편 마크는 오랫동안 디렉트 마케팅을 해온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이었다. 사업 초창기 마크는 CEO, 리드는 투자자였다. 그러나 넷플릭스 출시 1년 반 뒤 둘의 회사 내 위치는 변화를 맞게 된다. 리드가 마크의 CEO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동 운영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더 많은 스톡 옵션까지 요구했다. 마크 랜돌프는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곰곰이 생각한 뒤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넷플릭스의 폭발적인 성공을 이끌었다. 마크가 회사를 떠나는 과정도 비슷했다. 그는 회사가 지나치게 커지자 회사를 고려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스타트업 특유의 역동적 문화를 만끽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논쟁할 때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격렬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덕분에 넷플릭스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둘은 지금도 여전히 절친으로 남아있다. 넷플릭스의 신화. 넷플릭스는 인터넷의 내세, 영화를 의미하는 플릭스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1997년에 마크와 리드가 설립하여 19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디오 대여 사업부터 시작하였고 DVD를 거쳐 현재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다. 총 4,200만여 장의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2017년 7월부로 전 세계 1억 명을 돌파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1억 3,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미국에서만 6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일부 국가,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8년 미국, 유럽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전 세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CNN이 넷플릭스가 미국 내 프라임타임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종의 스트리밍 붐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는 이른바 코드 커팅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매년 케이블 TV의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 내에서 블루레이를 비롯한 물리적 기록 매체의 입지가 좁아져가는 가장 큰 원인이 넷플릭스의 서비스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TV 역사에는 3번의 물결이 있었다. 첫 번째 물결은 MBC, ABC, CBS 등의 지상파 방송사가 주도한 것이고 두 번째 물결은 CNN, MTV, HBO, ESPN 등의 케이블 채널이 주도하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 번째 물결은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OTT 서비스이다. 사실상 21세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시장의 판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은 넷플릭스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스트리밍 붐이 오면서 넷플릭스는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되었다.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같은 해 3월에는 다시 한번 월트 디즈니사의 시가총액을 꺾고 왕좌를 탈환했다. 6월 들어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가총액 2천억 달러의 벽을 돌파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교환 가능한 일종의 화폐로 인식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떤 콘텐츠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매일 2억 5천만 시간의 영상을 소비하는 1억 명 가입자들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의 강점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제작한 콘텐츠는 경쟁사들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사업 초창기 마크는 어머니에게 2만 5천 달러의 투자를 요청한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15년 후 집 한 채 살 정도는 벌 수 있겠지 라고 말한다. 5년 뒤 그녀가 번 돈은 투자금의 100배 이상이었다.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두 공동 창업자의 우정. 사실 넷플릭스라는 사업의 구상은 신성한 계시의 순간에 떠오른 게 아니었다. 완벽한 구상이 한순간에 문득 생각난 것도 아니다. 넷플릭스의 창립 과정에 대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공동 창립자이자 첫 번째 CEO인 마크가 들려준다. 1997년 마크가 넷플릭스를 처음 구상할 때는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을 때이다. 어느 대여점이나 대여료와 연체료를 받고 있었다. 이때 DVD가 세상에 나오게 되고 두 명의 공동 창업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영화를 빌려주자는 간단한 생각을 한다. 당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면서 사업 구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마크가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면 리드가 주저없이 평가하는 시기였다. 마크는 맞춤형 운동기구, 서핑보드, 개밥 등의 구상을 계속해서 제시했다. 당시 한 번도 온전히 자신의 사업을 해본 적이 없던 마크는 그저 자기 회사를 시작하고 싶었다.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파는 사업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이렇게 함께 출근한 지 몇 주째 마크는 맞춤형 샴푸를 우편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생각을 해낸다. 물론 리드의 반응은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마였다. 며칠 후 샴푸는 비디오 테이프로, 다시 그 당시 막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한 DVD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그가 처음 사업 구상을 밝혔을 때 대부분 사람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의 아내마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작은 그야말로 미약했다. 마크는 단 7명으로 팀을 꾸렸다. 기획, 마케팅, 홍보, 코딩, 큐레이션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재들이었다. 이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스톡 옵션과 사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기꺼이 마크와 함께했다. 사업 초창기에 그들은 미국에 출시된 모든 DVD를 확보하고 소니, 도시바 등과 제휴해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면 넷플릭스 무료 대여 쿠폰을 주는 판촉 활동을 벌였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출시하고 얼마 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마크와 리드는 아마존의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제프 베이조스를 만난다. 그런데 베이조스는 인수대금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제안했고 협상은 깨어졌다. 그러나 이 만남의 결렬을 통해 넷플릭스는 엄청난 결단을 내린다. 당시 매출의 97%를 차지하던 DVD 판매 사업을 포기하고 대여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연체료 없는 월간 이용 서비스의 대명사가 된다.
그러나 닷컴 열풍이 붕괴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다. 넷플릭스는 직원의 40%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달라졌다. 최고의 인재만 남긴 덕분이었다. 마침내 넷플릭스는 미국 전역 1일 배송으로 100만 명 이용자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출시 후 4년 만에 기업 공개에 성공했고 두 공동 창업자의 우정과 사랑이 넷플릭스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서로의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동료야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끈기를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 좋은 사례를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가 잘 보여준다.